색다른 시선 김지윤입니다. 빅데이터로 본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네, 빅데이터로 보는 세계의 이런 일이 빅세계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시죠. 외신 읽어주는 남자 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로 본 이번 주 주제 먼저 분석하신 거 네, 알려주시죠. 한 주간 동안 정말 네. 이 국내 뉴스 보도를 토픽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토픽이 뭐 알 것 정치 같아요. 면이었는데 그죠? 네. 정말 우리 주말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이거는 영화인지 뭔지 막 감도 안 올 정도로 이런 그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 섹션 70%를 차지했던 외교 73,291건의 남북미의 만남이 역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 한 주간을 통틀어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관 키워드는 보나보나 뭐 트럼프, 김정은 뭐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들, 뭐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뭐 이런 키워드들, 뭐 문재인, 뭐 정상회담, 판문점, 뭐 북미 이런 게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G2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G2. G2. 네. G2면은 미국하고 중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G20 얘기할 때 네네. G20의 거의 모든 포커스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식의 논의를 할 그렇죠. 것인가고 북한은 약간 열애어였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 남북미와 관련된 키워드 G2가 나와서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G20대의 모든 포커스가 원래 G2의 어떤 것에 포커스가 있다가 이게 이제 옮겨왔구나. 완전히 옮겨온 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변화, 관심들이 세계 눈이 G20 특히나 G2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라는 뜻에서 이런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SNS 상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얼마나 뜨거웠으면요. 네. 제가 이제 분석을 몇 년 하면서 제일 놀란 어떤 진짜? 경험이었는데 네. 보통 주말에는 SNS에 어떤 토픽이 나오든 간은 뉴스 관련은 스포츠나 연애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당연히 이게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29일, 30일은 모든 걸 뛰어넘어서 외교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은 압도적인 언급량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다른 주말보다 사람들 정말 놀래켰다라는 것도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SNS에서 나왔던 좀 키워드 중에 좀 한 가지 흥미로운 키워드는 한 22건에 아베라는 키워드하고요. 그다음에 32위권쯤에 청소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청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네. 관련 내용이 이 글 때문이더라고요. 뭐냐면 일본 어떡하냐, 도쿄에 휴지통까지 막으면서 G20 개최하려고 청소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판문점에 꽂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G20에서 일본 태도가 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은 G20 이후에 바로 이어진 이 남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SNS상 특히나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특히나 일본과 관련된 뭐 그렇죠.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 부분들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주에는 남북미 정상회담, 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아주 그냥 뭐 휩쓸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번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던 외신 뉴스 키워드 네.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분열된 독립기념일입니다. 아.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아시겠지만, 네, 현지 시간 4일에 이제 미국 독립기념행사가 네. 열렸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반기는 지지자 그리고 분노를 드러내는 반대들이 대립을 했고 또 이 독립기념일 행사에서 엇갈린 평가 때문에 이게 분열된 미국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키워드가 분석이 된 거예요. 관련 내용을 조금 이제 보게 됐더니 뭐 이제 뉴욕 타임즈나 뭐 워싱턴 포스트 등이 이제 미 언론에서 독립기념 행사가 열린 워싱턴 링컨 기념함 앞에 행사 시작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모였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로 네.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슬로건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뭐 성조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으로 치장한 이쪽이 있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뭐 정치적인 메시지들이죠. 뭐 민주당에 투표해라, 미국을 제3세계 국가로 만들어라라는 문구가 새겨진 뭐 셔츠도 등장했다고 해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트럼프 반대파들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열리는 링컨 기념관 인근 보안구역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쪽에 보면 항의성 집회인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을 떼쓰는 아기로 표현한 베이비 트럼프라고 네. 하는 대형 풍선을 뭐 띄우거나 아니면은 뭐 황금 병기에 앉은 트럼프를 표현하는 4.9m 높이의 덤핑 트럼프 뭐 설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뭐 여성주도 반전 단체에서도 반 트럼프 시위를 뭐 지지한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서 분열된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이슈가 됐었던 그게 키워드인 것 저가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뉴스는 이제 미국 뉴스는 좀 많이 보는 편이니까 네. 독립기념일하면 저도 이제 미국 있을 때 보면은 진짜 축제거든요. 다들 그냥 바베큐해서 먹고 소세지 뭐 이런 거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불꽃놀이 보고 그냥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노는 날이에요. 모두가 기뻐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날로 변질이 됐다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게 이번에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해요. 군사 예, 퍼레이드.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왜냐면은 보통 미국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는 약간 군국주의적인 전통이다라고 그러고 예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제 군인 출신인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을 때도 안 했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뭐 그때쯤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되게 하고 싶어 했어요. 옛날에 프랑스 갖고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딱 그거 사열하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는 나도 저거 하겠다고. 저는 오산기지에 올 때 그 음악들 보고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하는 그 네. 이벤트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게 또 막 네. 진짜 세게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을 때 반대했었어요. 안 된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사실 뭐 세금을 써야 되니까 펜타곤에서 그걸 반대를 했었고 막아왔는데 막다가 지금 이제 사실은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탱크가 그 워싱턴 DC는 되게 오래된 동네인데다가 뭐 구조나 이런 걸 봐갖고서는 그냥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뭐 레일을 깔아야 되고 약간 아하.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미국이 아니다 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양갈래 이렇게 쫙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행사가 아닌데 독립기념일이.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오면은 참 미국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MC님하고 얘기할 때 참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기보다 사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행사 전체 소요된 비용이 한 1,170억. 그러니까는 1억 달러에 넘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불꽃놀이를 하는데 이 네. 불꽃놀이 때 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폭죽업체 한 폭죽업체한테 9억 원 정도 규모의 폭죽을 이번에 기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업체가 알고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산 폭죽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반대 로비를 해온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원래 그 전에도 중국산 수입을 계속 해왔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번에 9억 정도 지원을 해줬고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 기부 이후에 폭죽 관련 관세 부과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이거는 완전히 정치 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뭐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미국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공은 한국에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는 지난 4일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라는 말로 최근 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린 발언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분석이 된 키워드입니다.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돼서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서 행동해줬으면 한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요. 네. 이제 4일 오후 NHK 방송에 출연해서 징용을 둘러싼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만큼 그것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면서 이같이 밝혔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최근에 이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제 협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뭐 수출 규제를 하거나 뭐 이런 네.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에서 오히려 이제 아베 총리가 이웃 나라인 한국과 당연히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은 한국 측에 있다는 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일 관계의 이제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고 있는 이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것인데요. 말은 안 하면. 그래서 이제 뭐 네. 최근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일 안보 조약의 불평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이제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70% 가까이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비교해도 결코 뒤지 않는다. 뭐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까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말 말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혼란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새 참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이 발언에 대해서 정말 반응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댓글 중에 한 네. 30% 이상은 방송에서 읽을 수가 없는 그렇겠죠. 댓글이라서 네. 조금 이제 수위가 낮은 네. 것들로만 준비를 했는데 네, 예를 한 세 들면은 개만 소개시켜 주세요. 뭐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피의자 국가가 피해자인 척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아베가 노리는 건 한국의 분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리수를 던지는 것들에서 막 이렇게 너무 반응을 심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이때 우리가 좀 국민 단합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아날로그 반격인데요. 저 이거 재밌게 봤어요. 네, 이게 참 저도 흥미로웠어요. 홍콩 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공지능을 동원한 중국식 디지털 감시 체계에 걸리지 않으려는 반디지털 생존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 때문에 분석된 키워드이고요.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홍콩 젊은이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에 있는 디지털 감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종의 007, 그러니까 제 007식의 아날로그 지혜로 맞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IC 카드 대신에 현찰로 전철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이제 찍게 되면 디지털 풋프린트 마치 네. 발자국처럼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CCTV가 지금 얼마나 많냐면 중국에 한 2억 대가 있고 홍콩에만 5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집에서 떨어진 역에 하차한다든지 혹은 동네에 있는 CCTV를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휴대폰의 위치 정보를 끈다든지 네네. 아니면 보안이 강한 메신저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해서 디지털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SNS가 초기에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아랍의 봄이나 이런 것처럼 디지털에 오히려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디지털 유토피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감시 체계를 이제 만들다 보니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포, 디지털 포비아 혹은 디지털 디스토피아, 암울한 세상에 대한 걱정들까지 좀 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서 더 그래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중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CCTV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요새같이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되면 특히 뭐 상하이라든지 항저우 뭐 이런 곳에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역에서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이런 걸 가지고 범인을 잡아낸다든지 그렇죠. 범죄자를 잡아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결국에 어떻게 보면 내 정보가 정부가 가져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 좀 아주 우리가 좀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안면 인식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파느냐 마느냐 정부 쪽에 그걸 그렇죠.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아마존은 얼마 전에 주기로 했고 구글은 이미 주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그 CEO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CEO가 이제 우리는 안 한다 그리고 안 하고 근데 중국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회는. 그래갖고 CCTV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그 CCTV에 정부가 거기서 나온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백도어 시스템도 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래서 이 CCTV 업체 중에 하이크비전이라고 있어요. 네. 그 중국 업체를 그 블랙리스트에 이제 제재를 하려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다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런 이제 감시 체계 일종의 빅브라더죠.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IT를 하지만 IT가 갈수록 그런 기술, 사회, 정치와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참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갖고 네. 이런 이제 스파이 업체가 아니라 스파이 조직이라고 하죠. FBI라든지 CIA라든지 뭐 MI6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선진국은 변호사들을 끼고 일해요.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까 봐. 근데 중국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훨씬 자유자재로 네.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흥미로운 기사이긴 한데 좀 슬프기도 하고 이 기술 발전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아이러니하게 전 세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이 그래서 중국이 세계 최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데이터의 문제가 있어서 참 네. 안타깝습니다. SNS 반응 한 2개만 소개해 주세요. 네, SNS에서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더 싸워라라는 네. 얘기들, 뭐 권력과 감시에 맞서 싸워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결국 기술의 발전이 겨우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뭐 이야기들 그리고 현금 무조건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최후에는 이 펜이 살아남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까지 멋있는데, 그 말은? 좀 볼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빅데이터로 본 세계 이런 일이 빅세계 시간 외신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아쉽게 주요 뉴스에서 밀려난 이슈를 좀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책임 있는 책임 뉴스인데요. 저희 이름을 바꿀까 봐요. 지금 오픈 경쟁의 시대를 맞아갖고 그 성을 따니까 자꾸 이렇게 국한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현성 교수님 대신해서 최요한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늘은 최최 뉴스네요. 네, 그렇게 됐네요. 2주 전에는 저분이 저 대신 나오셔서 맞아요. 네, 굉장히 강력한 이 경쟁자입니다.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우리 앵커께서 일침을 가하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영한 해가지고 영한 뉴스, 젊은 뉴스로 갑시다. 네, 최영일 그리고 최요한 해서 영화 뉴스인데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청취자 의견 보내주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우 한숨부터 쉬시고 막.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일단은 최저임금 협상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가 않은데 네. 노동계는 10,000원. 그리고 사측은 8,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8,350원인데 350원 깎았고 깎은 거죠. 그리고 10,000원은 좀 많이 올렸다 싶은 생각이 네네네. 드는데 어쨌든 1,650원 올려달라고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그 사실은 양쪽에서 무리하고 있는 건 맞아요. 1,650원 올려달라는 거 무리 맞고 350원 또 깎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이너스 이야기했던 건 2009년인가 한번 나왔던 네. 거 외에는 깎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래도 2점 몇 %씩 계속 올라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면 서로 딜을 하려면은 미리 지르고 그렇죠. 네, 치고 서로, 가야죠. 예. 네. 기싸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근데 양측에서 그 공익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중간에 그 키를 잡고 있는 이분들한테는 뭐랄까 깍듯이 한답니다. 아, 네, 깍듯이 한데요. 양쪽에서 기싸움으로 막 살벌하게 하다가 공익위원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굉장히 전략 전술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무리수를 둔 거라고 보세요? 최영 저는 평론가. 이 양쪽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 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저도 맞습니다. 지금 다 서로 다 무리한 거 알고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노동계가 먼저 선제적으로 네. 선공을 했습니다. 10,000원은 사실은 이게 10,000원 쉽지 않다. 계속 10,000원에 대한 부담감을 재계가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10% 이상, 그 전해에는 16% 이상 네. 파격적으로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의 기조도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그렇죠. 꼭 그렇다고 과학적 분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저시급이 자꾸 올라서 자영업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조금 완급 조절하겠다. 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2020년 10,000원이었습니다. 이미 안 되니까 네. 사과했잖아요. 몇 년 늦춰질 것이다. 예.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할 것인가 이제 요 싸움이에요. 네. 지금 노동계는 이제 무리한 거 알지만 지른 거고요. 지른 거고. 그러고 경영계는 처음에 불참해 버렸어요. 하지만 다시 들고 나온 건 삭감안이었습니다. 보통 제일 강한 안이 동결이거든요. 0% 올린다. 동결을 위한 포석이 네.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절충점. 그러니까 아까 공익위원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이죠. 결국은 네. 중재하는 역할에 그 정부 측의 입장은 얼마냐 올리긴 할 텐데 한 자릿수 소수를 올리게 될 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싸움은 9,000원 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9,000원 선에서 벌어지고 네, 있다. 네. 잠시만 청취자 의견. 정치국 사나님, 저 노영희 변호사 아니고요. 김지현입니다. 아, 노 변호사님 맞죠?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휴, 아니고요. 네, 저 김지은이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분이 계세요. 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상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알면서 결국에는 하는 그 중간 전략이다. 어디쯤에서 네, 결정이 네. 될 것이다. 근데 정부는 동결 쪽으로 조금 기울는 정부는 듯한.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이 네. 워낙 지금 경제 지표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각한 게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네. 전망치 이게 2.6, 2.7에서 그래, 지금 0.2% 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부는 내심 동결 쪽인데 또 문제는 노동계가 최근에 굉장히 문정부에 반대하고 있어요. 보시면 사실은 친노동 정부다라고 이 재계나 사측이나 보수 야당은 규정을 네. 하는데 의외로 노동계는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반기를 좀 들고 있어서 요즘에 파업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사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요. 지금 보면요 말씀해주세요. 임금 인상률이 최소한 물가 인상률보다 높아야 겨우 삽니다. 네.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의 삭감뿐만 아니라 동결까지 간다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 생활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동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노측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10,000원 해가지고 1,650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대충 이렇게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650원이 아니라 한 650원 정도 했겠죠. 네네. 근데 1,650원 올린 이야기는 이미 사측에선 저렇게 나올 줄을 맨 처음 생각 못했대요. 나중에 마이너스까지 가져올지. 근데 그 다음 정부 측에서는 동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동결 쪽으로 가게 되면 곤란하니까 해서 좀 무리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는 둘 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네. 지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좀 약간 최저임금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랄까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불신이 생겨 네. 있고요. 이미. 그러고 법정 시한 항상 넘겼고요. 그렇죠. 올해도 또 넘기고요. 네. 그러고 이제 싸우다가 마지막에 막 서둘러서 봉합하는데 네네. 결국 정부가 그냥 결정해버리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올해는 이 노동계는 과도하게 질렀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딜을 하기 위해서 포석을 두는 게 맞는데 그래? 그럼 어차피 동결을 하려고 그러지 정부는. 그치. 그럼 우리는 아예 10,000원 해버릴 거야. 그럼 9,000원쯤으로 딸려오겠지. 이거는 정말 좀 너무 과도한 수다. 오히려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네. 왜냐하면 이건 국민 공감을 얻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최저시급 결정은. 왜냐하면 적용 대상은 다 저소득층이지만 국민의 일부고 중산층 이상도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0%를 네. 올렸으니까 8, 9% 올립시다. 노동계가 그러면 지금 이 총파업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요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6.24% 올려달라는 거예요. 6.24%. 기본급을. 맞아요. 수당 말고. 수당 그동안 말고. 수당 올렸는데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구급 공무원, 최하위 공무원 급여의 80% 맞춰달라요. 최저시급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비정규직 네. 노동자들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민주노총에서 너무 우린 그러니까 기대치 못 올 만큼 못 올렸다 얘기했을 때 우린 이거 갖고도 만족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사실 그렇죠. 나왔었거든요. 내부에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방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균질하게 서로 맞춰가기는 힘든 부분이 굉장히 네. 크거든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해서 경영계 쪽에서 마이너스를 들고 올 줄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번 딱 있었죠. 2010년 결정하는 그때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만 알았지 이번엔 동결로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랑 같이 동결로 가지 않을 거는데 마이너스 그러니까 350원 깎자라고 얘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그 오히려 얘기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노동계 쪽도 그렇고 경영계 쪽도 그렇고 서로 간에 상대방 속 보면서 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 손을 들어주기가 참 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저임금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소식 아유, 기다리고 저는 있으니까. 예측 게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기를 걸려고 했는데. 아, 내기 그럼 잠깐 몇 원? 네. 저는 3.5% 오른다. 3.5%. 네. 그렇지. 절충선. 아, 그 먼저 질렀는데 그 어떻게 최영일 평론가님. 3.45% 오른다. 3.45와 3.5의 대결입니다. 네. 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저희는 잠시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9243님, 에휴. 양측 입장 모두 이해는 됩니다만 최저시급 이렇게 무리에 올리다가는 자영업자들은 어쩌라는 건지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3354님 그동안 월급 빼고 전부 올려왔잖아요. 그래서 10,000원 지지합니다. 2234님 저는 동결에 500원 걸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달려라 모하니님 여러분 안녕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죠. 아베 총리가 꺼내든 수출 규제, 한일 관계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정치 외교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된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이 그렇죠. 되고 있다는 근데 얘기가 요건 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강조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일본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경우를 못 봤거든요. 보통은 그 뭐 이렇게 약하게 중간 세게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르는 거는 좀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본이 전략적으로 일부러 세게 나와서 우리의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불매 운동까지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부가 막 반발하기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그 유도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 나 넘어가면 안 되죠. 불매 운동 그러면 어떻게 불매 생각하세요? 운동하고 별개예요. 불매 운동 별개예요? 아니, 그건 별개죠. 그럼 불매 운동은 찬성?
전 찬성합니다. 찬성. 네. 최영희 평론가님. 최탕희 찬성이죠. 두 분 다 당연히 찬성이시군요. 다만 네. 조금 우리는 냉정하게 예. 불매 운동해야 된다. 그 냉정하게 그러니까, 예. 불매 운동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불매 운동 하자 와 이게 아니고요. 네. 일본도 과거에 고이즈미 총리 때 미국에서 야 일본 차는 미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데 왜 너네는 미국 차 안 사? 그러니까 총리가 어이 저희 미국 차 환영합니다. 어이 국민 여러분 미국 차 많이 사주세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샀어요. 안 샀어. 그러니까 이게 피켓 들고 불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네네. 아니라. 그냥 이 안 조용히. 팔리는 숫자를 보여주면 돼요.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제시드릴게요. 관광객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여행객 많아요. 굉장히 많죠. 오사카, 도쿄, 뭐 또 운천지 등에서 네네. 750만 명 되고 일본에서 한류라고 예전에 많이 왔다고 하지만 지금 29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완전히 역전돼서 우리가 2배 이상 많이 간다. 그리고 일본 차 수입, 우리 차 일본 수출.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지. 일본 차는 우리나라에 그냥 굴러다녀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차 못 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번에 바꿀 필요가 있는데 피켓팅이나 전 일본 사람들, 일본 개인 우리가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자. 일본 사람 욕하는 이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차분하게 일본 물건 사지 마시고 일본 여행 안 가세요. 이 기간 동안만은 차분하게.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현명해져 있어요. 왜 옛날에는 막 이런 막 혈서 쓰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맞아요. 났는데 그럴 적이 있었지. 그거 왜 저기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지키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네네. 이번에는 차분하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지혜롭게 시민들이 대처하고 있어요. 전 이거 보면서 한 단계 더 성숙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혐한 세력들 있죠. 막 불 지피는데 일본 시민들도 잘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양쪽의 국민들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국적 연예인들 네. 활동 금지시키자는 얘기까지 아프다, 나오고 있는데 아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좀 별개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특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한류 문화로 인해서 훨씬 더 어필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출신 연예인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 이렇게 공격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장된다라는 느낌이 되면 세계화로 가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좀 이미지가 안 좀 좋아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 되죠. 우려는 들어요. 최영희 저는 평론가님은 이 정치와 정치 네. 외교와 문화는 별개다. 정치 외교와 문화는 예를 별개다. 들면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안 볼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좀 토론의 거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다 걷어낼 것이냐. 근데 그것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본이 점점 세게 나오면. 왜냐하면 문화 문제와 정치 외교는 분리한다라고 해도 지금 이게 사실은 밑바탕은 뭐냐 역사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문화적 지배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에요. 해방 이후에까지도 최근까지도 저만 해도 외세계 교육을 암암리에 많이 받았던 세대예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황금박쥐랑 이 요괴 인간이 일본만 하는지 모르고 텔레비전에서 봤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까지 생각하면 좀 깊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네. 토론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정치 외교와 문화는 분리해도 괜찮겠다. 네, 네. 일본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예인 응원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 다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친한적인 행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뒤에서 혹은 일본 자국에서 이 뭐 혐한 발언을 했다든가 극우적인 행색을 했으면 그건 우리가 지탄해야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그런 정황이 없는 이상 네네. 문화는 문화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고급스러운 접근이다 뭐 생각합니다. 불매 운동은 우리가 조용하지만 또 좀 끈기 숫자로 있게 보여주자. 추진을 네. 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 국적 연예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고 프라이버시를 건들면서 그렇죠. 비방하지 말자.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라는 네. 의견 대통령을 식으로. 만난 손정희 회장이요. 네. 네. 원래 제1교포 3세로 그렇죠. 89년까지 한국 국적이었지만 네. 일본 국적으로 90년부터 바꾼 것으로 전해져요. 뭐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1교포 네. 뭐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 이런 분들 생각을 해보면 네. 반대로 입장을 생각을 그 해보면 입장이 또 다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짧게 한 마디씩. 저는 오히려 양쪽 정치권보다 네. 양국이 있는 시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현명하고 차분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좀 보고 배워야 되고 지금 재고 물량 4개월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적했던 물건 있잖아요. 에칭가스니 뭐니 4개월 있는데 이 안에 뭐 어쨌든 해결해야 돼요.
아니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아베 총리가 7월 21일 참의원 선거 끝나면 스스로 톤다운할 거라고 봐요. 부메랑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 최현 평론가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도 목소리는 내야 돼요. 네. 말린다 차분하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우리가 캠페인 뭔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방식이 아베 총리 나쁘다. 일본 자민당 정권 나쁘다. 일본이 지금 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나쁘다. 그리고 역사 문제를 사실 경제로 보복하는 거 나쁘다. 납득 안 네.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비판해야 돼요. 목소리 높이 내야 돼요. 다만 일본인 개인 뭐 민간을 우리가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자. 일본을 싸잡아서 욕하는 뭐 좀 저열한 방식은 우리가 쓰지 말자. 고급스럽게 하자. 하지만 논리적으로 저는 이 민간 외교도 해야 되고요. 온라인 공간에서 싸워야 되고요.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릴까 봐 우리 조용히 하자. 네. 이건 그건 우리가 아니죠. 너무 알아서 스스로 재발절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억울한 거예요. 정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돼. 네. 민간에서는 차분하게 진행하는 걸 청취자 의견 하나 올라왔어요. 네. 6734님. 나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감정적인 대응이라 폄하하지 맙시다. 시민의식 수준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좀 공감입니다. 네. 또 감정적 대응이면 대사관에 돌을 던지거나 지나가는 일본 차에 침을 뱉고 그렇죠. 네, 그렇죠. 불매 운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양심적 행동입니다. 대한민국 맞습니다. 국민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네. 박수. 네. 숫자로 박수. 보여주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한 마디를 정리해 주셨네요. 네, 정리를 잘 네,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께서. 이분을 모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네. 영한 두 분 함께했던 책임 뉴스였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타는 금요일 밤 스포츠로 하나 되는 주민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 야구 전문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포츠월드 권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 이제 결국엔 10승을 해냈어요. 예. 네, 올스타전 전에. 예, 오늘 코어스필드 지난번 토요일이었나요? 우리 시간으로 저도 예. 경기를 봤는데 코어스필드 경기에서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뭐 투수들의 무덤이라는 거기서 정말 그렇죠. 난타를 당했는데요. 네, 오늘은 네. 전반기 마지막 경기이고 또 9승에서 10승 넘어가는 그야말로 9수에서 지금 4번이나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좀 작심을 하고 오늘은 굉장히 신중한 투구를 했던 게 보여지는 게 볼넷을 3개나 줬어요. 근데 이게 볼넷이 제구력이 나빠서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일부러 신중하게 신중하게 투구를 했다는 게 네. 보여지고요.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초반에 투구수가 많았는데 4회 이후에 패턴을 커브로 바꾸면서 본인도 효과적으로 투구수도 관리를 하는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네.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20승 얘기를 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올스타전 전에 지금 10승을 했고 예. 그럼 남은 경기 몇 경기 남았죠? 지금 유현진 선수가? 그러니까 한 시즌에 한 팀이 162경기를 하는데 네. 지금 84경기 5경기 정도 반환점을 약간 넘어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은 그 수가 비슷해요. 근데 산술적으로 18승 19승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 그럼 권영주 기자님 싸이형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형상을 그 수여하는 기준이 뭐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상 수치로 모든 예측 프로그램들은 유현진 선수의 사형상 수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야, 제가 그도 그럴 살아서 것이 평균 자책점이 1.7이잖아요. 네. 1.7이가 지금 메이저리그 통틀어서 1점대 평균 자책은 류현진 선수가 유일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1위죠? 예, 1위죠. 네. 전체 1위예요. 국내 무대에서 류현진 선수가 가장 좋았던 평균 자책이 1.8이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부터 더 잘 던진다는 얘기고 또 국내에서 최다승이 18승이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산술적으로 18승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네. 오히려 KBO 리그 때보다도 메이저리그에서 더 큰 활약을 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정말. 싸이 영상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익숙치 않으신 분들. 예, 사형상은 얼마나 대단한 상인지. 예. 어쨌든 뭐 미국 메이저 리그라는 무대가 네. 전 세계 야구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의 리그이고 뭐 세계 야구의 중심인 나라잖아요. 하루에 뭐 1년에 또 몇백 명의 투수가 나오는 곳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투수에게 수여하는 그 해에서 가장 뛰어난 그렇죠. 투수. 각 리그 아메리칸 리그와 이제 내셔널 리그 네. 두 개로 나뉘는데 그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에게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평가한다면은 뭐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 나눠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수 2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본의 사와무라 상이 있고요. 한국의 최동원 상이 있듯이 네, 사실은 이제 이 메이저리그 싸이 영이라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 인물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잘 던졌는데 예전에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리그 통틀어서 한 명만 줬는데 이게 나눠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기다렸어요, 오늘 이 시간을. 왜냐면 올스타전이 시작이 돼서. 예.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지금 선발로 그렇죠. 나가기로 되어 예.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가 올스타전에 출전한 거는 4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선발은 처음이죠. 아시아 선수로는 2번째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95년도에 그 노모 노모.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그 전해 월드 시리즈에 붙었던 두 팀의 감독이 다음 해 올스타전의 네. 감독을 맡잖아요. 작년에 보스턴하고 다저스하고 네, 다저스하고 챔피언 월드 시리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류현진 선수가 좀 운도 좋아요. 다저스의 데이비드 오버치 감독이 이 내셔널리그 감독을 맡았기 그렇죠. 때문에 선발 투수의 그 아이,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건데 잘해서 그런데 일인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성적도 로버츠 감독이 일찌감치 내정한 것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네. 내셔널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펼치고 있는데 95년도에 그 노모 히데오는 94년도에 메이저리그 파업 때문에 월드 시리즈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제 네. 노모 히데오는 순수하게 자기 실력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류현진 선수도 좀 특이한 점을 뽑으라면 원래 이제 올스타전 투수 선정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렇죠. 야수는 이제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보통 이제 올스타전 열리기 전 한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발 투수를 그렇죠.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로버츠 감독은 그 명단이 나오자마자 한 열흘 전에 투수는 류현진이다, 선발 투수는 류현진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나 현지에서 굉장히 놀랍다는 반응인 거죠. 그만큼 독보적인 활약을 올 시즌에 펼치고 있다. 아메리칸 리그는 아직 안 정해진 것 아직 같더라고요. 안 나오지 않습니다. 예. 네,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아메리칸이 한 3명 정도 이름이 나왔었는데 예. 뭐 벌렌더도 있었고 벌렌더가 사실 그렇죠. 네. 인기 투표에서는 1위를 했죠. 뭐 벌렌더니까. 벌렌더도 뭐 2.4인가 그래요. 이제 평균 자책이. 아, 네. 여전히 잘하네요. 네. 자,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이 올스타전 하면은 특히 투수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예. 누가 뭐래도 1999년 음. 외계인 예. 페드로 마티네즈. 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6명 중에 5명은 삼진 아웃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외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대단히 인상적인 그 순간을 팬들에게 또 구단들에게 남길 수 있는 자리가 또 올스타전이거든요. 올스타전 선발 투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이닝 정도 네. 보장을 해주는데 메이저리그는 길어야 2이닝이고요. 2이닝 정도 하죠. 예. 데이비드 오버치 감독은 지금 1이닝 던지겠다는 거거든요. 류현진 선수를. 예, 이게 4일 휴식 후에 또 등판이고 하는데 네네. 1이닝이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별로 한계가 있죠, 사실. 그러면 3명 다 삼진으로 근데 이게 공 9개로.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이제 지난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시작부터 집중력 있게 완전 그렇죠. 전력투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타자, 두 번째 타자 모두 삼진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 첫 타자는 특히나 그 우리 박찬호 선수에게 말로 없는 2방을 때렸던 페르난도 아, 타티스의 아들. 그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예. 이렇게 초반부터 또 전력투구를 하면 충분히 삼진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맞춰 잡는 투구로 피칭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올스타전 하면은 또 생각이 나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홈런 더비예요. 예, 그 홈런 더비. 요번에 참가 선수도 정해진 걸로 아는데 지금 100만 불 상금이 걸려 있고 가장 이제 눈여겨서 볼 만한 선수도 한 게 옐리치. 예, 옐리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 31개로 양대리그 통틀어서 홈런 더비 1위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옐리치도 눈에 띄지만 누굴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알론소, 피터 알론소. 이 25살의 그 신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지금 홈런 더비에 참가한 8명 중에서 옐리치 다음으로 홈런을 많아요. 28개인데 지금 55홈런 페이스고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에 코드 벨린저를 앞서는 그런 신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홈런을 칠 수도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냥 슬러거 스타일이 아니라 컨택 네. 능력도 뛰어나고 성구안도 오. 뛰어나고요. 타구 속도가 무려 190km예요, 시속. 이 선수가 조금 뭐랄까 좀 주목이 좀 됩니다. 저는 게레로 주니어. 아버지 게레로를 좋아했어요. 블라디미르 게레로의 근데 아버지보다 게레로. 체구가 작고요. 또 네. 뭐라 그럴까 좀 슬러거형은 아닌데 네. 좀 홈런도 물론 이제 출전 경기 수가 적지만 8개밖에 안 돼요.
아, 8명 중에서는 가장 적죠. 성장 가능할 거라 봅니다. 아니 초반부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시즌은 그렇죠. 사실은 시작하고 좀 있다가 FA 때문에 그렇죠. 좀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워낙에 그 아버지 블라디미르 게레로 팬이었어요. 그러시구나. 옛날부터. 아버지보다 성관이 너무 좋은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계속 이제 지켜볼 생각이고 예. 사실 이 올스타전 뭐 홈런 더비 뭐 다 굉장히 즐거운 축제인데 뭐 우리는 류현진 선수 굉장히 예, 열심히 예. 보고 있지만 그 외에 또 지켜볼 만한 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그 모든 스타가 총출동하기 때문에 네. 누구를 좀 꼽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기 이제 류현진 선수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벨린저 선수가 벨린저. 좀 네. 뭐 이게 류현진 선수랑 같은 팀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특이한 점이 이 선수가 첫 올스타전 선발 등반 이제 네. 출전인데 연봉이 7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야구 최고 연봉 선수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 선수가 지금 올 시즌에 MVP급 활약을 펼치고 있고 또 생애 첫 또 올스타전 나가고 또 이 벨린저 선수 가족이 다 야구 가족이에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동훈 기자님은 저는 사실 마이크 트라우스 꼽았거든요. 트라우드 너무 진부해요. 그런가요?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네. 트라우시 2012년, 2013년 2회 연속 올스타전 네. MVP 받았잖아요. 또 8회 연속 출전이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트라우시 류현진 선수한테 굉장히 약해요. 그 류현진 선수가 정말 그 트라우트한테 결정적일 때마다 좀 많이 삼진도 잡고 했던 기억이 네네. 나는데 그리고 아까 하나 정정을 좀 해드릴게 이 신인으로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려낸 게 코디 벨린저가 아니라 제가 그 양키스 에런 저지인데 에런 저지. 예, 쉬운 2개 때렸죠. 예, 작년에 그를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제 알론소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6705님, 김동훈 기자 아주 훌륭한 기자네요. 해설이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친구입니다. 김용태라고 합니다. 반갑네요. 권영주 기자님도 다음에 출연하시면 친구 좀 섭외해서 이렇게 문자 좀 그래야겠어요. 올리라고 말씀 좀 제가 하세요. 시킨 것 같네요. 그리고 0215님, 김 박사님 페드로 마르티네즈부터 야구 선수 이름 줄줄 깨고 계신 게 호감도 완전 급상승입니다. 제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정말 많이 봤어요. 박찬호 거의 선수 매일 활약할 봤어요. 때.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봐갖고 거의 매일 봐갖고 뭐 그 당시 야구 역사는 제 머릿속에 지금 다 있습니다. 제 네. 아주 가까운 절친이 송재호 해설위원인데요. 네. 송재호 해설위원이 그 제가 김 박사님 얘기를 했더니 개인적으로 정말 술 한잔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야구 얘기 많이 하고 싶다고.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사실 이 올스타전이 미국 같은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셔널리그 팀이 이기냐, 아메리칸 리그 예. 팀이 이기냐에 따라서 월드 시리즈에서 어디서 시작하냐 결정이 그렇죠. 되죠. 비근한 예로요. 작년에 다저스가 네. 보스턴하고 월드시리즈 했는데 1, 2차전을 페네이 파크에서 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2017년 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가 이겼기 때문에 1, 2차전을 아메리칸 리그 팀 보스턴 페네이 파크에서 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좀 그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시작한 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유리하니까. 먼저도 하고 또 7경기 중에 4경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1, 2, 예. 6, 7차전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팀이 이기느냐에 따라 갖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양키스하고 LA 다저스랑 붙을 것이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도는데 예. 내셔널리그 팀, 아메리칸 리그 팀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보세요? 우리 권영준 기자님 먼저. 저는 이게 내셔널 리그 팀에 네. 좀 걸고 싶어요. 사심으로. 사심으로. 이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만 네. 사실 이건 뭐 항상 경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 또 올스타전이라는 무대가 사실은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선수들 이제 부상 방지도 있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좀 우리 팬들분께서 즐기면서 내셔널리그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동훈 기자님은요? 변수가요. 네. 그 경기가 열리는 프레그 리시브 필드가 네.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좌우 펜스가 99m고 중앙이 123m. 잠실 구장보다 약간 작거든요. 잠실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셔널리그에 건 이유가 네. 내셔널리그는 아무래도 지명타자들이 없고 투수가 좀 좋잖아요. 그렇죠.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이 나온 것도 내셔널리그에 바로 류현진 선수고 그런 점에서 투수가 아무래도 좀 강한 내셔널리그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가면 사실 이 프레일리시 필드 앞에 동상이 바펠로 동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
투구하는 모습.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설 중에서도 투수를 또 이렇게 좀 무상시하는 그런 네. 또 이 구장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셔널리그가 이길 것 같다라는 두 기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립니다.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류현진 선수 내친 김에 MVP까지 수상을 했으면 하는 욕심이 좀 있는데요. 뭐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부담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 즐기면서 올스타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민스포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의 김동훈 기자, 스포츠월드 권영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시는 곡 재즈 피아니스트 레리 골딩스의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라는 곡입니다. 야구 팬들은 모두 아실 것 같은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 베라가 한 이야기죠.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남아있다라는 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도 그리고 우리 인생도. 저는 올스타전 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색다른 시선 김지윤이었습니다.